다인경제 이승조 대표 나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장에 한숨을 좀 돌리고 있어요. 주 초반에는 변동성을 확대하다가 주 후반 들어서는 이 우려가 완화되고 있는데 무엇보다 이 중국 헝다 이슈가 굉장히 컸잖아요. 이 내용을 제대로 알려면 중국의 권력의 역사부터 알아야 한다고요. 예, 헝다 문제는 저는 그냥 시작에 불과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헝다 갖고 이제 뭐 개선이 될 거다. 근데 저는 헝다는 국유화될 것 같고 앞으로 제2의 헝다가 나올까 이 부분을 들여다보는 게 더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왜 권력의 역사를 봐야 되냐면 한번 보시죠. 이 시대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장쩌민께서 이제 후진타오 국가주석으로 오시면서 이게 2012년도입니다. 2012년도에 이 보시라이라는 분이 충정서기로 계시는 분이 이제 2012년 10월에 이제 상무위원으로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그 상무위원급이면 거의 뭐 지역의 왕이라고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걸로 등극할 수 있는 상황에 놓였는데 이때 이제 보이지 않게 시진핑 부주석하고 보시라이의 권력 투쟁이 상당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현상이 나왔냐면요. 이 보시라이 여기서 이제 또 여러분들이 그 중국의 보이지 않는 파벌들 공청단 그러니까 뭐 테크노크라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급 공무원들 네. 후진타오, 원자바오, 지금 리커창이 이제 그 주도하시죠. 네. 태자당에는 시진핑, 저육강인데 시진핑하고 저육강이 관계가 굉장히 나쁩니다. 그래서 또 이 라인 상하이방의 우방기 여기 이때만 애들에도 칠상팔아라고 해갖고 68세가 되면 자동으로 은퇴하셨어야 됩니다. 그래서 장쩌민이 은퇴하시고 후진타오 오면서 전체적인 이 상황에서 이 사태가 터진 겁니다. 보시라이 사건. 여러분들 이 보시라이 사건은 이 보시라이의 부인 되시는 분이 살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기에 이제 그 충칭시에 우리나라 보면 경찰 식영국장 정도 되죠. 공안국장이 살해 위험을 느껴갖고 미국 공사관에 망명을 해요. 아주 난리를 쳤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보시라 입장에서는 자기가 상무위원이 될 입장인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 노이즈의 권력의 누수 현상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어떤 상황이 되냐면 보시라이가 이제 상무위원이 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이걸로 인해서 또 이때 그러니까 뭐 군면 전환하려고 저육강하고 약간 그 군사적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중난 아이를 무장 군대 장갑차 갖고 들이닥쳐서 권력을 후진타오 내리고 보시라이하고 저육강의 중심에 되는 중국을 만들려고 그랬는데 네. 이때 이제 군인들이 이 중국 군대를 보면 7개 군단이 있습니다. 5개 군단이 후진타오 쪽에 서서 충성맹상해서 그리고 여기에 이제 장쩌민 전 주석이 합의를 한 거죠. 그래서 이게 교통정리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저육강이 아웃되시고 왜 뚱딴지 같이 이 투자 권력의 싸움을 왜 헝다 얘기하는데 하느냐. 네. 여기에서 중요한 뿌리가 있어요. 이때도 이 상해 증시 보시면 1900에서 2200 갇혔다가 이 사건이 해결되고 전국이 안정되면서 정부 주도의 이때도 국가 주도의 상승장 나와서 네. 이게 2000에서 5000 저는 이거 비슷한 상황이 지금 전개되는지 보자라는 논리를 피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시는 게 충칭 모델과 광동 모델입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화두가 나와요. 충칭 모델이라는 거는 보시라이가 2007년에 당 충칭서기를 하면서 지방경제 주도의 경제 성장 이때만 하더라도 등소평의 흑묘백모의 고속 성장을 유도해서 광동석이 아주 굉장히 급등 성장하고 뭔가 등소평 라인의 그 정책의 고속 성장을 광동 모델로 막 성장하던 때 2007년에 보시라이가 딱 등장하면서 지방정부 주도의 국가 주도하면서 지금 약간 비슷해요. 시진핑이 주장하는 거하고 이때 지방정부가 지금 시진핑 주석은 국가 공산당 정부의 중앙정부 중심 그리고
농민한테 토지 매매권 부여, 대규모 공공 임대 주택 공급. 그래서 공동 부유 전략하고 뭐 비슷한 충칭 모델가 예, 비슷하군요. 이 네. 충칭 모델이 보시라이가 이때 2007년부터 이게 성공하면서 2012년에 상무위원을 등극하고 이 당시만 해도 국가주석은 보시라이다 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그 내부적인 그 변화의 사건에서 권력에서 이탈되면서 이제 광동 모델이 주축이 돼 갖고 지금까지 나오고 여기에는 왕양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 시진핑의 차기 대권 후보다라고 얘기하시는 이 왕양 모델인데 이 뿌리는 더 그 위로 갑니다. 이 조롱경제론. 예, 이 좀 다 한자니까 우리가 더 단어 우리나라 하면 좀 네. 이상한데. 조롱 경제론. 네. 네. 그 이게 새 조자인데 새와 같이 시장은 세장이라는 계획경제 테두리 내에서만 작동해야 된다. 아. 그러니까 새 안에 갇혀서 정부 주도하에 계획경제가 이루어야지 너무 민간으로 내려가면 안 된다. 이게 조롱경제고 이게 이제 등소평과 권력을 다퉜던 천인이라는 분이 주장했던 논리입니다. 이 뿌리가 등소평 1992년에 남순 순환하면서 이제 등소평으로 권력이 이동되고 거기에서 이제 등소평계의 장점이 후진따오면서 이 조롱경제론이 아웃이 된 거죠. 네. 그리고 어떤 경제가 나오냐면 이 고속성장론. 그래서 천원의 이 조롱경제론은 균형성장론이다. 배분도 하고 이제 국가주도. 그게 지금의 뿌리인데 이제 시진핑 주석이 다시 천인 이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의 적이었던 보시라이가 주장했던 거를 포장해서 뭔가 가는 것 같아요. 이게 국가 통치론이거든요. 그러면 이 통치의 전략은 변경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헝다 사태는 하나의 일면에 불과합니다. 지금 쭉 나오는 것들 보세요. 뭐 연예계 그다음에 그 지금 어떤 엔터 면에 게임 쪽. 네. 그런 것들이 다 그 광동성 그다음에 뭔가 네. 그 SNS나 이런 쪽이 지금 쫙 보시면 그 뒤로 보면 권력가들이 있어요. 뭐 장점인계, 정치공계 이런 쪽 라인들의 권력 통치 자금이 자기 중앙 정부에서 다른 데로 가는 걸 다 통제하는데 그 하나의 논리로 공동 비율론을 내세우는 거고 그 다음에 저는 시진핑 이분이 굉장히 무서운 분 같아요. 왜 그러냐면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이것도 이 시진핑의 젊은 시절 보면 1953년 6월 아버님이 시중신입니다. 그 원로시고 40대 때 나오신 분인데 이 시중신이 주울레 저울란 나이에 집사 역할을 했었는데 이 당시가 이제 모택동 그다음에 문화대혁명 하면서 반당파로 구금이 됐습니다. 딱 시진핑이 13살 때요. 13살 어린 나이 때 네. 우리나라 보면 거의 소년은 감옥에 가서요. 그러면서 아버님은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구금되고 자기는 그 완전히 베이징 그 귀족 학교 그 황태자들만 다니는 그 기가 가다가 갑자기 감옥 같은 13살짜리가 거기까지 갔다가 7년 동안 이제 여기 랑자어라는 저 시골 산골 심신산골에 네. 총괄 이장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나려고 이장으로 하면서 7년간 동굴 생활합니다. 네. 그냥 제대로 생활도 못해요. 그래서 20세 되던 해 그나마 인정을 받아 갖고 칭화대 법학과에 입학하면서 여기서 푸는데 이때 아버님이 3년 후에 부금이 풀면서 이때 이제 다시 원위치를 돌았는데 13세부터 25세까지 얼마나 그 고통의 그거에 당금질을 하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인민의 그 고충, 인민의 생활을 너무 잘 아시는 분이라고요. 지가 본인이 벌써 네. 그냥 위에서만 생활했다면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젊은 시절에 겪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고급 공무원을 해갖고 2013년 3월달에 이제 국가주석과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이걸 동시에 받았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네. 후진타오 주석께서는 중국 국가주석은 받았어도 장점인 이분이 군사 권력은 안 줬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받으면서 지금 10년을 넘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략을 바꿨다는데 이제 시진핑의 어록을 한번 보시죠. 네. 한번 보시면 이거 막 넘어가네. 봉황열반. 요새 한자 뭐
봉황이 제 몸을 태워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야 된다. 이게 더 무서워요. 이제는 아까 조롱 경제론이죠. 등롱환조. 세 장 다 비워. 그리고 그 새를 다 갈아엎어. 그리고 모든 거를 새로 바꿔. 저는 이 말이 제일 무서워요. 뒤집어 엎겠다는 건데요. 자기 중심으로. 그러니까 국가 중심, 중앙정부 중심. 그런데 그게 저는 본인의 통치 철학 중심. 네. 이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는 계속 시작이다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저는 황달은 국유화됩니다. 그래서 이제 쪼개갖고 국유화시키고 근데 저는 이럴 때 헤지펀드 전략에 두 가지가 있어요. 판을 만들 때 그 가치를 높여갖고 그다음 뒤에 복합 상품이나 파생 상품을 설계한 다음에 그다음에 죽이는 전략이 하나 있고 네. 제일 무서운 건 그러니까 주가를 급락시키더니 자기네들 자산 가치를 다 망가뜨려요. 그러면서 망가지면 우리가 보기에는 저거 왜 이상한 짓을 하지? 다 손해보는데. 근데 그 망가지는 쪽에,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재벌들이 그 다시 새로운 사람이 됐을 때 빅베스 하는 거 비슷해요. 빅베스를 시켜버려요. 그래 놓고 기존의 권력가들이나 갖고 있는 자산들을 다 망가뜨려요. 그러면서 새로운 호흡으로 새로운 내 사람, 내 권력으로 이동시키는 전략. 저는 시진핑이 두 가지를 다 쓰고 있다라고 봅니다. 일단 헝다그룹의 이슈는 지금 망가뜨리고 나서 다시 이제 국유화로 인해서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전략으로 이제 국유화에 대한 방향으로 간다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네. 또 제일 또 나옵니다. 저는 완다가 수상한 것 같고. 아, 그러면 예. 계속 이 변동성을 야기를 하면서 끌고 가는 흐름이 나오겠네요. 그죠. 어. 그러니까 이게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일각에서는 이제 북경 올림픽이니까 뭔가 안정한데 저는 두 가지 투트랙 전략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외국계들 죽이는 것 같아요. 또 자기들의 경제 권력 관계에 있는 걸 죽이는 것 같아요. 네. 이거를 롱숏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롱에다 두는 부분은 시간이 길어요. 우주항공이라든지 그다음에 기술주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 시간을 그러니까 자기 사람들이 20세예요. 얘네들 내가 10년 동안 할 동안 10년 동안 그 키울 동안은 한쪽 죽이고 한쪽 키우는 전략으로 가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우리나라는 또 어떻게 반응할 건가 중요한데 이제 시장 흐름을 좀 봐야 되겠죠. 네, 시장으로 보면 그래서 상해 증시는 저는 4천은 넘는데 속도는 지그재그로 하면서 끼역끼역 갈 거다. 그냥 흔들면서 위로 올라가는 거네요. 변동성 전략을 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해 증시 올라가서 막 따라갈 때 따라가는 것보다는 그쪽과 같이 올라간 거는 좀 비율 매도 다시 매수하면서 이게 이제 가는 쪽과 안 가는 쪽의 차이가 3대 7, 2대 8 같아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안 가는 게 더 많아요. 거래대금이 증가하지 않는 한. 그러면 30%나 40% 가는 쪽에 집중하는 게 이게 투자자들한테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들여다보는데 그거를 미국 들여다보시지 마시고 중국을 중국. 들여다봐야 된다. 그러면 네. 철저하게 홍콩은 죽일 것 같습니다. 홍콩은 상당히 변동성이 컸잖아요, 확실히. 그 죽이면서 저는 그 영국 그 HSBC 지분을 확보하는 전략을 쓰지 않을까. 그러니까 홍콩을 국가적인 영토를 확보했는데 금융을 확보 못했거든요. 네. 이게 이제 그 자기네들 국영기업이거나 제가 보기에는 그 평안보험이 HSBC 지분을 갖고 있거든요. 다시 죽였다가 다시 지분 확보하는 전략으로 가지 않겠나. 그러면 이 금융주가 상해종합지수의 비중이 많거든요. 네. 그러면 이런 문제를 금융주가 다 껴안을 때는 어떻게 해요? 금융주가 뭔가 또 부실이나 이게 시간이 많이 나오겠죠. 걸리겠죠. 네네. 그러니까 이게 진동폭이 굉장히 있겠네요. 그 거북이 걸음이라고 표현할까요? 그러니까 올라는 가는데 계속 흔들면서 예, 그러면 마음고생을 좀 하면서 올라가는 거네요. 그렇게 갈 것 같아요. 아. 그리고 교통 정리가 되는 신호가 북경 올림픽 딱 신호일 것 같고 그때부터 날아가지 않을까. 뭐 소위려 네. 그 전에 날아가는 것보다는. 그럼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도 이제 미국보다는 중국의 흐름에 더 이제 국한될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저는 그게 이제 환율을 건드리거든요. 원달러 환율과 예. 함께 이제 어저께 위안화 관련해서 위엔화는 저는 걱정은 안 합니다. 통제가 가능하다고 보니까. 근데 원달러 환율은 이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속도하고 놀란다고 이게 맞나? 갖고 그랬나? 그 변동이 굉장히 변동성이 컸어요. 예, 어제도. 네. 어저께도 10원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상황이 계속돼. 그래서 저는 전략을 어떻게 짜냐면 다시 이제 이 환율과 기승전 삼성전자로 옵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시간이 이게 또 역사에다가 보니까 시간을 초과했는데요. 시진핑의 역사를 굉장히 오늘 자세하게 들었어요. 이게 때문에 저는 환율 변동성은 1,150원과 1,200원 사이에서 6개월 동안 왔다 갔다 한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올라간다. 10월이요. 지금부터 10월의 포인트. 네, 10월 포인트로 올라간다. 근데 삼성전자만 잡아갖고는 안 되죠. 네. 그러니까 밑에 단에서 그래서 차화정에 화학과 자동차가 같이 가주면 우리 지수 탄력성이 좋다 해서 기아, 현대차 그리고 삼성전자. 근데 삼성전자만 가요. 그럼 지수 잘 못 가는 에너지, 변동성 에너지. 그러면 실제 시장은 어떻게 해? 무거운 게 이런 상황이니까 부품단이나 중소형주단으로 순환되는 장만 나와요. 이런 특징이 아닐까. 그래서 오늘은 종목 얘기는 잘 못했네요. 투자 권력 역사에 대한 다음에 요거 후반으로 다음 주 화요일 날. 네. 그래서 왜 자동차 부품단이 요새 탄력 있게 움직이나? 그다음에 IT 부품단과 이제 순환이 이제 다음 타자 순환인 것 같은데 요게 어떻게 전개될 건가는 다음 코너에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기승전 삼성전자의 흐름과 함께 이제는 IT 부품과 이제 자동차 부품 그리고 원래 이제 수소 경제와 SOC 쪽에서의 이제 종목들에 대한 관심도 짚어주셨잖아요. 가는 종목들만 조금 더 선별적으로 간다라고 짚어주셨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종목에 대한 전략으로 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짜 전략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